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국제무역 계약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역 업무를 처리할 때 중요한 한 6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마케팅을 통해서 바이어를 찾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단계는 찾은 바이어하고 무역 조건을 협상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협상을 통해서 합의가 되게 되면, 그러니까 무역 조건이 합의가 되게 되면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국제 무역 계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난 시간에 배운 대금 결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계약에 따른 제품의 선적. 이렇게 해서 중요한 6가지의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 계약이라는 게 6가지 그 단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계약이라는 거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 조건에 관한 합의거든요. 근데 이 합의라는 게 그냥 단순한 합의,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적으로 강제 집행력이 있는 그러한 문서가 바로 계약서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행하거나 아니면 늦게 이행하거나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계약 위반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계약 위반을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제재가 따르게 된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중요한 무역 계약에 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무역 계약의 본질이 뭐냐? 그 다음에 무역 계약은 성립되는 요건이 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역 계약의 주요 조건은 뭐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크텀즈는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클레임과 상사중재는 이번 시간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본질, 무역계약의 성립, 그 다음에 무역계약서에 기재가 되는 중요한 조건들, 이런 순서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계약의 본질이 뭐냐를 살펴보면 본질이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가 되는 것이다. 일치가 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계약서의 내용이다 라는 거죠. 대립하는 이라는 말은요. 셀러 바이어 거래 양 당사자의 서로 어떠한 그 조건에 대해서 서로 간에 처음에는 의사가 안 맞아 있는 상태에서 협상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합의를 본 다음에 계약서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라는 거는 서로 간에 조건이 다른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일치시켜서 표시해 놓은 그러한 문서가 바로 계약서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옆에 있는 법적 구성력이 있는 당사자 간의 합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로 계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법적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는 계약 내용을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그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행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당사자는 뭐 당연히 수출상인 매도인과 수입상인 매수인을 말하는 거고요. 의사표시 합치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했지만은 계약 체결을 위한 거래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무조건적이고 전면적으로 동의하는 승낙에 의해서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하나로 일치되게 될 때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된다는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랐지만 어쨌든 계약서에 쓸 때는 합의를 보고 일치하게 서로 간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가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국제무역계약 시 유의사항을 보면은요, 물품의 국내 계약에 관한 지식이 좀 필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도 계약이라는 거는 뭐 국내 상거래에 관한 계약이 됐든 국제 상거래, 무역에 관한 계약이 됐든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많은 계약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국제무역계약을 체결할 때도 조금 더 개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잘 업무를 처리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제계약서에 사용된 영어 단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카운터파트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는 단어의 뜻은 뭔가요? 거래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죠. 거래 상대방. 쟤는 내 카운터파트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서에서도 물론 거래 상대방을 지칭할 때도 카운터파트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대개의 경우 카운터파트라고 써놓으면 계약서 원본에 대한 부본을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짝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짝. 카운터파트 그러면 상대방이니까 내 거래 짝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를 의미할 때도 계약서 원본에 대한 짝인 부본을 얘기한다. 이때도 만약에 이러한 뜻을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해석을 할 때 부본이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거래 상대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here in, here under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나오게 되면 보통은 그냥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에서 이하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계약서에서는 계약서라고 번역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n consideration 그 다음에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 promises 여기서 이제 consideration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뭐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계약서에서는 약인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약인이라는 거는 뭐냐? 약인이라는 거는요. 채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자기 부작위, 계약의 설정 및 변경 또는 약속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약속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서로 간의 약속. 그래서 in consideration of the promise. 서로 합의한 내용을 약속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이행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쓸 때는 세 번째,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에 관해서 자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리뭉실하게 기재하게 되면 서로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 날짜를 표시할 때도 가능한 한 빨리, 뭐 as soon as possible 이런 말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몇 월 며칠 아니면은 뭐 대금 결제하고 나서 며칠 이내 이런 식으로 날짜나 기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무역계약서에 적용할 준거법에 관한 명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는 반드시 준거법을 계약서에 같이 써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준거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준거법이라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계약의 해석과 규율에 직접 적용되는 실체법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준거법이라는 거는 뭐냐? 그거는 혹시라도 분쟁이 생겼을 때 적용하는 법률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이 준거법을 왜 써야 돼요?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들이 소속된 국가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법의 내용이 다르겠죠. 그랬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 간에 익숙한 자기 나라의 법률로 해석하자 그러면 계약법의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분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써놓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분쟁이 생기면 어느 나라 법률로 하자 아니면 어느 법률로 하자. 그걸 바로 준거법이다라는 거고요. 그러한 조항을 준거법 조항. 그래서 계약서에는 준거법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부모님 사이에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울 때 훈육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빠는 야 이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아빠는 야 나가서 놀아. 건강한 게 최고야. 엄마는 뭔 소리야? 머리에 든 게 있어야지. 빨리 앉아서 공부해. 그럼 아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아빠 말 들었다 엄마 돈 날 것 같고, 엄마 말 들었다가는 엄마 말 들었다가는 또 아빠한테 한 대 맞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집안에서도 이런 중과법을 정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혹시라도 엄마 아빠의 말씀이 다를 경우에는 누구 말을 우선으로 한다? 대개 집안은 예. 대개 경우에는 엄마의 말씀을 우선으로 한다. 예. 엄마 말을 따라야 집안이 편해요. 예. 이게 바로 준거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밑에서는 영어로 된 내용은 미국 사람들이 준거법을 정해 놓은 거예요. 준거법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a governing law clause may be used to specify the legal rules that will govern a contract. 그쵸? govern a contract. 계약서를 이렇게 지배하는 계약서에 직접 적용이 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적용하는 법률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설명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역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일정한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나면 원칙이 없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계약 자유 원칙.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고 양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둘이서 합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결정 방식의 자유가 있고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지고 자유스럽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계약 자유 원칙의 제한. 그러나 아무리 계약 자유 원칙이 적용이 된다고 해도 그러나 일부 제한되는 범위는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강행 법규에 위배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법률의 내용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스럽게 체결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요. 계약서에 그럼 어떠한 내용들이 써 있어야 되느냐? 대개의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그러니까 이 계약의 목적이 뭐다? 뭐 임대차가 목적이다. 아니면 매매가 목적이다. 아니면 뭐 수출이 목적이다. 아니면 뭐 라이센스가 목적이다. 아니면 뭐 독점권 부여가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목적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표시. 당사자가 계약의 목적에 대해서 어찌어찌 하겠다라는 의사가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사표시의 합치. 양 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에 동의한다라는 의사표시의 합치, 동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 보면은요, 실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러한 내용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계약서를 쓰든지 간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어떤 합의서를 쓸 때도 맨 먼저 그것부터 쓰지 않겠어요? 이 합의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뭐다? 그 다음에 이 합의서의 당사자는 누구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이 합의서의 내용을 지킬 것이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합치. 두 사람이 나중에 사인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들이고 별게 아니죠. 그래서 계약의 목적, 계약의 당사자, 당사자의 의사표시, 의사의 합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Q&A 한번 볼까요? 무역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가행법규에 위배가 됐을 때 처리는 한 개 또는 다수.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가행법규에 위배가 됐다. 그러면 대개의 경우에는 위배가 되는 조항만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나머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대개 나라의 법률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따라서 항상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법이라는 거는 항상 일정하게 예외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이런 조항을 하나 쓰면 좋아요. 이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문제가 있게 되면 그 조항만 실효가 되고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 아니면 뭐 모든 조항이 다 실효다. 이렇게 쓰든 어쨌든 별도의 조항을 만드는 게 좋겠다. 무역계약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아까 전 페이지에 있었죠. 앞으로 가서 볼까요? 계약의 목적, 계약의 당사자, 당사자의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합치 이렇게 네 가지가 필요했다.
무역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되는 거래조건과 무역계약의 체결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아까 없다고 그랬죠. 여기에 적용되는 원칙이 뭐다? 계약자의 원칙이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당사자가 합의가 된 내용이 그러나 강행법규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된 내용이 기재가 되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역계약은 그런 어떤 법적인 성질, 특성이 있느냐. 첫 번째, 불요식성. 불요식성이 있다. 불요식이라는 건 영어로는 formal의 반대, informal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정한 특별한 내용 및 형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두 및 서면 모두 가능하다. 그러니까 구두라는 게 뭐예요? 딸깍딸깍 구두가 아니고 뭐예요? 신고 다니는 구두가 아니고 말로 하는 거, 말로 하는 거. 그래서 계약은 말로 계약을 요청을 하고 말로 승낙을 해도 그 계약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거래할 때, 무역거래할 때 구두로 체결하게 되면 증거가 없으니까 나중에 엄청난 분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쵸? 그죠? 나중에 한쪽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나쁜 마음으로 거짓말 안 해도 기억이 희미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무적으로는 이건 적용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을 해요. 대개 모든 나라 법률에서. 근데 그러나 실전에서는 구두 계약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반드시 서면으로 문서로 계약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요. 불료식 계약서이다라는 거는 계약서에 실무적으로 보면 반드시 써야 되는 어떤 조항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성립 요건하고는 달라요. 요건이라는 건 기본적인 그 어떠한 그 요식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할 때 내용이다 형식이다라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구속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낙성 계약성이라는 거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표시만으로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청약이라는 거는 뭐냐? 좀 이따 나오겠지만 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하겠다는 확정적 의사 표시를 얘기한다. 그럼 청약이라는 거는 뭐냐? 쉽게 얘기하면 계약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 그 실무에서는요. 계약서를 써서 보내는 거. 이게 청약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청약도 구두 청약도 청약이에요. 예, 말로 해도 상관이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를 보낼 때 원본을 보내든 사본을 보내든 이메일로 보내든 하다못해 뭐 카톡으로 보내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청약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승낙만 하게 되면 그 승낙이라는 거는 뭐냐면 동의 의사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인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은 사인 안 하고 그냥 문자 보내도 되고 이메일 보내도 되고 SNS 카톡 보내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승낙했다는 의사만 보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전에서는요. 대개는 계약서를 원본이나 아니 원본으로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인을 하는 승낙이라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고요. 뭐 계약을 하기 위해서 뭐 돈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든지 뭐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물 계약이 아니다. 예. 물건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물건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물 발음 잘해야 돼요. 요구할 때 요자에다 물건할 때 물자예요. 요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거 요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물건을 요구한다. 거래 목적을 인도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성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양 당사자의 의무가 계약서에는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권리만 있고 한쪽은 의무만 나타나 있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불공정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의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편무 계약에 반대고요. 유상 계약성이다라는 거는 양 당사자가 서로 간에 대가적 의미가 있는 어떠한 것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뭐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그러니까 물건 주고 돈 받든 물건 주고 물건을 받든 아니면
뭐 물건 주고 뭐 다른 어떤 권리를 받든 어쨌든 대가적 의미가 있는 출연 내지 출제하는 계약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반대는 무상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은 뭐뭐가 있다? 첫 번째, 분류식 계약이다. 두 번째, 낙성 계약성이 있다. 세 번째, 쌍무 계약성이 있다. 네 번째, 유상 계약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국제계약의 종류 보면 그 목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국제계약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대상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면 국제 물품 매매 계약. 그렇죠. 그럼 대상이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을 판매, 사업하는 데 따른 계약서를 쓸 수가 있고 국제 대리점 및 판매점 계약. 제가 만약에 싱가포르에다가 독점 대리점을 줬다? 그것도 계약을 하겠죠, 당연히. 판매점을 줬다? 그것도 계약을 하겠죠. 뭐 그런 계약도 있고 합작 투자 계약.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합작 투자를 joint venture, joint venture, joint venture라고 그래요. 그러면 투자를 줄이면 합작 투자 계약을 투자를 줄이면 합투 아니고 동업 동업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 도입 계약도 할 수가 있겠죠. 뭐 국제 간의 기술도 사고 팔고 하니까.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겠죠. 프랜차이즈. 그쵸? 빕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TJ. 그쵸? 뭐, 베스킨 라빈스. 이런 것도 다 프랜차이즈 한 거 아니겠어요? 맞나요? 예. 그 다음에 플란트 수출 계약. 플란트 수출이라는 건 뭐냐? 플란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장 설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공장을 완전히 그냥 외국에다가 지어주는 계약,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계약이 있더라. 여러 가지 형태의 거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거래에 따른 계약들이 있더라라는 거고. 다음에 무역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상대방하고 무역 조건에 관한 협상을 하게 돼요. 그때 중요한 8가지 조건이 뭐라고요? 품질, 수량, 가격, 대금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그쵸? 그 다음에 또 일반 조건들. 이런 것들에 관해서 먼저 협상을 해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합의를 봐야 되겠죠. 당사자 간의 합의를 보고 꼼꼼하게 합의를 보고 그 다음에 청약자 및 청약서의 제목을 적어요. 정해요. 합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약자라는 건 뭐예요? 계약서를 쓰는 사람. 자, 참고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는 누가 쓰느냐? 매도인이 쓰느냐? 매수인이 쓰느냐? 무역계약 체결할 때 셀러가 쓰냐? 바이어가 쓰냐? 이건 누가 써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약자, 누가 계약서를 쓸 것이냐? 청약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계약서 누가 쓸 것이냐? 제목을 뭘로 할래? 이걸 합의를 본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청약을 한다. 청약을 한다는 건 뭐예요? 청약이라는 거는 계약해 주세요라고 그랬죠. 실무적으로는 청약한다는 행위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위에서 청약자도 정했고 청약서의 제목도 합의했고 계약서도 썼잖아요. 그래서 청약이라는 거는 그 작성된 계약서를 보내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청약이다. 그 다음에 청약을 했을 때 청약의 내용이 계약서의 내용이 합의한 거와 다르다. 그럼 상대방이 사인하지 않고 수정해줘 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반대 청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수정해줘 라고 요청을 할 때 어떤 형식을 취해야 되느냐? 그것도 형식엔 제한이 없어요. 그냥 이메일 보내도 되고 전화로 해도 되고 뭐 카톡 보내도 되고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반대 청약이 왔다 갔다 하다가 최종적으로 승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계약서를 보냈을 때 합의한 내용과 동일하다, 이상이 없다. 그리고 한 방에 사인해가지고 승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반대 청약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반대 청약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개 계약서를 쓰는 사람이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면 거기다 집어넣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반대 청약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매우 드물다. 그래서 반대 청약을 영어로 counter offer, 승낙은 acceptance 혹은
acknowledgement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계약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think together. 무역조건 협상 시 중요한 안건은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었죠? 8가지 중요한 거. 품질, 수량, 가격, 대금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다시요. 품질, 수량, 가격, 대금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일반 조항들. 일반 조항들 그러면 뭐 불강행에 관한 조항, 뭐 중거법에 관한 조항,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조항들. 그거 이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체결 절차를 보면은요, 보통은 먼저 셀러 바이어가 협상하기 전에 미리 NDA라는 거를 체결하게 돼요. NDA가 뭐냐면 Non-Disclosure Agreement. 그러니까 비밀 유지 합의서를 먼저 쓰게 돼요. 왜냐하면 협상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기밀을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밖에 없겠죠. 정보를. 그런데 협상을 하다가 계약까지 체결이 안 되면 깨지는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한쪽이 그동안 제공받았던 정보를 제3자한테 누출할 수도 있겠죠. 폭로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NDA라는 거를 먼저 써요. 잘 기억해둬요. NDA라는 용어. 이거 실무에서는 많이 쓰는 용어예요. NDA. 그래서 NDA도 이것도 협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까지 집어넣자라는 거를. 그래서 NDA에 관련된 협상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NDA를 체결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그리먼트 식으로 문서로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 조건 협상하고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MOU를 체결해요. LOI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MOU는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LOI는 Letter of Intent. MOU는 뭐라고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LOI는 Letter of Intent. 해서 이거는 계약에 관한 MOU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양해각서, 그쵸? 협정서,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MOU를 체결할 때 내용은 뭐냐면 중요한 조건들이 합의가 되면 일단은 MOU를 먼저 체결을 해요. 서로 간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계약 체결에 대한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무역계약서를 체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역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다시 보면 NDA 관련 협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NDA 체결하고 무역조건 협상하고 그 다음에 기본 조건에 대한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 MOU나 LOI를 쓰고 그 다음에 세부 조건을 합의하고 무역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간단한 계약 같으면 요 앞에 있던 대로 무역조건 협상하고 합의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무역계약의 성립 볼게요. 자, 무역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당사자의 1번,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아까 계약자의 원칙이라는 거 배웠죠? 그쵸? 강행법규 위배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서의 내용이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사자, 거래대상, 의사의 표시, 의사의 합치, 거래의 내용. 아까 요건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성립 요건하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의사의 합치라는 거는 셀러의 청약에 대한 바이어의 승낙이 있거나 바이어의 청약에 대한 셀러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계약서 누가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쓰면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셀러가 쓸 수도 있고 바이어가 쓸 수도 있다. 셀러가 계약서 써가지고 보내는 거는 셀러의 청약. 바이어가 계약서 써가지고 보내는 거는 바이어의 청약.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누가 됐든 둘 중에 한 사람이 청약을 하고 상대방이 승낙을 해야만 계약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 계약이 유효해야 되겠다. 예. 가행법규에 위배가 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약 내용이 충분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립 요건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청약이란 얘기, 승낙이란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청약 뭐냐? 청약의 개념이 뭐냐?
개념이 뭐예요? 개념이란 말의 뜻이. 개념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사람이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그쵸? 그쵸? 우리 사람끼리도 야 쟤는 개념이 없는 애야. 그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너는 내 남자친구로서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개념이 없네? 그럼 바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런다. 내가 전문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offer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개념을 잘 공부합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청약의 개념이 뭐냐? 청약이란 청약자가 피청약자에게 매매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물품을 판매 또는 구매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다. 그러니까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 이게 다 청약이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판매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누가 해요? 셀러가 당연히.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는 누가 해요? 맞아요. 당연히 바이어가. 그래서 청약은 셀러가 할 수도 있고 바이어가 할 수도 있다. 둘이 합의 보고 둘 중에 한 사람이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무적인 의미는 뭐냐? 청약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행위, 상대방에게 송부하는 행위를 청약이라고 얘기한다. 그럼 청약의 성립 요건은 뭐냐? 성립 요건은 특정인 앞으로 보내야 된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을 정해야 된다. 그쵸? 유효기간을 정해야죠. 왜냐면 내가 청약에는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건데 그 조건을 마냥 무한대로 언제까지나 그 조건이 유효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쵸? 상황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상황이 바뀌다 보면 가격이 바뀔 수도 있고 그쵸? 그쵸? 물건을 못 줄 수도 있는 거고 물건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반드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청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청혼하고 비슷해요. 청혼. 청혼은 뭐예요? 결혼해 주세요. 청약은 계약해 주세요. 그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쵸? 그 다음에 좋은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고 그 다음에 잘 사귀다가 예쁘게 사귀다가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청혼하지 않겠어요? 그죠? 누가 해요? 청혼은?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아무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쵸? 청약하고 똑같은 거. 근데 대개는 누가 해요? 남자가 많이 해요. 그쵸? 여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니까 내가 먼저, 예, 멋있게 한번 프로포즈를 하는 거죠. 그쵸? 그때도 유효기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Would you marry me?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Would you marry me? 3일 내에 답변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 3일만 기다리겠다는 거야. 근데 그런 남자하고는 사실은 청혼할 때 그렇게 받으면 기분 안 좋죠. 그죠? 그죠? 짜식이 금방지게 뭐 3일 만에 답변해 달라고 그래. 말이라도, 응? 말이라도 영원히 기다릴게. 너 아니면 난 결혼 안 해. 뭐 이렇게 나와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유효기간을 정하자. 그 다음에 충분한 내용으로 하자. 충분한 내용으로 하자. 충분한 내용으로. 아까 있었어요. 그쵸? 그런 말이. 그 다음에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나와야 되겠다. 그쵸? 확실히. 예를 들면, we as seller hereby conform to having sold you as buyer the following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as stated below. 뭐 이런 식으로 conform to sell you. We as seller hereby conform to sell you.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까 확정적인 의사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진짜 개념같이 외우면 어려운 얘기고요. 그냥 쉽게 청약의 개념이 뭐냐?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거다. 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다. 청약의 구분을 보면 확정 청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불확정 청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청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약간씩 다른데 뭐냐면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다 확정 청약이에요. 확정 청약이라는 건 뭐냐면 확실한 의사표시가 돼 있는 거. 그런 청약을 확정 청약. 구매나 판매에 대해서
근데 구매나 판매에 대해서 확실한 표시가 없다. 이거 불확정 청약이에요. 그러면 확실한 표시가 있다 없다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firm, irrevocable, confirm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확정 청약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쵸?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불확정 청약이라는 거는 오퍼의 유효기간이나 확정적인 문구 이런 것들이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언제든 변경이나 철회나 취소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불확정 청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불확정 청약은 이건 청약으로 보지 않아요. 그쵸? 그쵸? 예. 아니 프로포즈 하는데 애매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하고 결혼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결혼해줄래? 말래. 그쵸? 결혼해줄 의향이 혹시 있을까 없을까 나는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말이 진실인가 아닌가 나도 무지 헷갈리네. 한 대 때려줘야지. 한 대 줘박아야지. 그죠? 그냥 조건부 청약을 하는데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시장 변동함에 따라 가지고 뭐 청약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 재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뭐 시러스하게 예,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한번 쭉 봐는 둬요. 예.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 다시 말하면 내가 계약서를 보냈을 때 내가 보낸 그 청약서가 내 조건이 언제부터 효력을 발휘하느냐? 이거 도달주의예요.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내가 보냈을 때가 아니에요. 발신주의가 아니고 도달주의다. 뭐 표백주의다, 발신주의다, 도달주의다, 뭐 요지주의다 이런 말들 하는데 이거 싹 기억할 필요 없고요. 예, 도달주의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뭐다? 표백주의다, 발신주의다, 도달주의다. 이 한문 어렵죠? 요지.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을 때다. 그가 요지라는 건 상대방이 알았을 때. 상대방이 뭐 알아챘을 때, 내용을 알아챘을 때, 예, 그래서 확인했을 때 뭐 그런 뜻이에요. 그건 아니고 일단 상대방이 주거지에 도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승낙의 의사를 발송하지 않았거나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없다. 그러니까 불확정 청약이다. 그러니까 불확정 청약이면서 상대방이 승낙을 보내기 전이면 취소는 가능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럴 경우가 실무에서 없어요. 현실적으로 거의. 근데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비엔나 협약이라는 건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뭐예요? 유엔에서 만든 무역계약에 관한 기본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비엔나 협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청약의 철회는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동시에 청약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는 철회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약서를 보냈는데 아직 상대방한테 도착 안 했어. 그러면 내가 계약서 보냈는데 없던 걸로 하자. 그게 철회예요. 도착하기 전에 없던 걸로 하자. 그럼 그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취소라는 거는 도착한 다음에 야 받았냐? 응 받았어. 근데 그거 없던 걸로 하자. 이거 취소 요청이에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동의하면 물론 취소도 가능하죠. 근데 되게 동의 안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 소멸. 청약은 그러면 어느 순간에 청약의 효력이 소멸이 되느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상대방이 승낙하게 되면 예. 그래서 승낙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계약서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죠?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총각처녀는 이미 아니죠. 그쵸? 예. 유부남, 유부녀가 되는 것처럼 단어가 별로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쵸? 유부남, 유부녀 이게 나쁜 단어는 아니에요. 그쵸? 나쁘게 쓰면 나쁜 거지. 그쵸? 어쨌든 이해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신분이. 그 다음에 청약의 거절 및 대응 청약. 아까 대응 청약은 뭐라고 그랬나요? 영어로? 카운터 오파. 그쵸? 반대 청약, 대응 청약. 네. 그 다음에 청약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취소가 되니까 효력은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유효기일이 지나면 당연하죠. 그쵸? 3일 내에 답변해줘? 근데 3일 내에 답변 안 했다? 그러면 청약의 효력은 소멸된다.
그 다음에 승낙은 뭐냐? 승낙이라는 거는요, 피청약자가, 그러니까 계약서를 받은 사람이 청약자의 청약에 따라 계약서를 보낸 사람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동의의 의사표시다라는 거예요. 그 의사표시 어떻게 해요? 보통은 사인하죠. 사인해요. 사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인 안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돼요. 그쵸? 근데 문자 보낼 때 조심해야 돼요. 좋은 내용은 문자 보내야 되는데 나쁜 내용이나 미안한 내용 같으면 그거는 정중하게 말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내가 이 얘기 또 왜 했을까?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 뭐가 있어요? 계약이 성립된다 라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된다. 승낙의 요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승낙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적 무조건적인 수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절대적이거나 조건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일체 법칙이 적용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승낙을 할 때는 건들지 말고 내용을 수정하이나 가감함이 없이 사인만 딱 해라. 사인만 딱 해라. 수정하고 사인하면 그건 승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청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청혼할 때 내가 이렇게 해줄게. 결혼해 줄래? 그랬는데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꿔. 자 이제 내가 청혼을 승낙했으니까 결혼하러 가자. 그럼 다 자기 뜻대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안 되겠지. 아니, 계약도 마찬가지로 수정을 한 다음에 계약이 가능하다면 계약이 성립이 된다면 계약서 받는 사람이 100번 유리할 거 아니에요. 지 맘대로 가격도 고쳐놓고 다 고쳐놓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승낙의 효력 시기는요, 언제냐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국가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CISG나 독일법에 보면 도달주의예요. 근데 미국 법 같은 경우에는요, 발신주예요. 미국 법은 발신주의. 그러니까 보내는 순간에 승낙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도달주의라는 거는 계약서에 사인했어도 도착하기 전까지는 승낙이 아직 된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도달해야지만 승낙의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화자 간에는 도달주의, 격자 간에는 발신주의는 한국과 미국이 채택하고 있어요. 대화자 간이라는 건 뭐냐면 승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화자 간 전화나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걸로 즉시 도달할 때 그때는 즉시 도달할 때는 도달주의. 격지장안에는 발신주의예요. 격지장안에는 뭐예요? 우편으로 보냈을 때 보내고 나서 시간이 걸리는 거 이거를 격지장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발신주의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CIS나 독일법은 도달주의, 미국법은 발신주의, 대화장안은 도달주의, 격지장안은 발신주의, 한국법, 미국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약을 성립시키는 방법 1번 승낙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2번 의사실현에 의한 방법이 있고 3번 교차청에 의한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승낙이라는 거는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그쵸? 청약에 대한 승낙. 의사실현이라는 건 뭐냐면 승낙의 과정을 생략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받은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청약의 내용을 실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셀러가 바이어한테 계약서를 보냈을 때 바이어가 계약서에 사인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돈을 입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바이어가 셀러한테 청약을 했을 때 셀러가 사인해가지고 계약서를 보내주지 않고 생략하고 물건을 선적해버리면 예, 바로 계약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차청약에 의한 성립. 교차청약이라는 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셀러바이어가 우연히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서로 간에 송부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보내주는 거야. 근데 이런 일 안 일어나겠죠. 그쵸? 얼마나 둘 사이에 말이 없으면. 그쵸?
셀러바이라는 게 밀접한 사이인데 얼마나 그동안 말이 없었으면 얘도 계약서 보내고 쟤도 보내고 그러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교차 청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미법에서는 교차 청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대리법계나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이라는 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독일 법률을 많이 따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일법이 대리법 아니겠어요? 대리법이라는 거는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이런 나라 법이니까. 그래서 대리법 및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하는 승낙.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승낙을 하긴 했는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요따구로 하게 되면 그거는 승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조건부 승낙. 그러니까 청약을 받은 사람, 계약서를 받은 사람이 조건을 추가한 거예요. 안 되겠죠, 그렇죠? 아까 그랬죠, 그죠? 그런 거 안 된다고. 예, 예, 예. 무조건적인 승낙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완전 일체 법칙이 적용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부분 승낙, 청약의 내용 일부만 승낙하는 거 안 돼요. 그다음에 변경 승낙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내용을 변경한 거, 변경하는 거랑 뭐 추가하는 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연된 승낙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 청약한 다음에 원청약을 승낙하는 거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고. 왜냐면 반대 청약을 하는 순간에 원래 청약은 실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효된 데다가 사인해봐야 그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체결하느냐?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포괄계약서를 먼저 쓰고, 아까 포괄계약서 그러면 뭐 MOU, LOI, 마스터 컨트랙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실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포괄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개별계약서로만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MOU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Memorandum of Understanding. LOI는요, Letter of Intent, 의향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MOU 및 LOI 법적 구성력.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성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서는 제목보다는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요. 계약서의 내용 아니면 조항이 어떻게 서류되어 있느냐, 확정적으로 되어 있느냐를 봐서 만약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다. 그러면 비록 제목이 MOU 이렇게 써 있더라도 실제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하다. 그럼 그건 계약서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계약서의 내용 중에 그러니까 MOU나 LOI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비밀 유지 조항이 있거나 아니면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이 있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은 제3자와는 계약 관련 협상을 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면 그거는 비록 MOU나 LOI가 효력이 없더라도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효력이 강행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조항들이 비밀유지 조항, 그 다음에 제3자 불컨택 조항, 그 다음에 체결하는 과정에 발생한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 그렇죠? 이러한 조항들은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렇죠? 뭐 있다 없다 막 그러니까 따라서 구속력이 있다 없다는 확실하게 밝혀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this letter of intent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legal obligation. 이거 뭐예요? 구속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쓰자는 거예요. 만약 구속력이 있다라고 쓰려면 shall be, this contract shall be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The parties. 뭐 이렇게 써놓으면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은 뭐예요? MOU 혹은 LOI를 쓸 때는요. 구속력이 있다 없다를 밝혀두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구속력이 없다라더라도 비밀유지 조항, 제3자 불컨택 조항, 그 다음에 비용에 관한 조항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게 어퍼시트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 많이 쓰는 한 페이지짜리 간단한 계약서예요. 물론 이제 실제 계약서 메뉴에 어퍼시트 이런 말은 안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커비장 코아 LTD 이게 수출을 하는 회사예요.
이거 저희 회사 이름이네. 커비전 코리아 비즈니스 존, 커비전 컴퍼니 리미티드. 그래서 연락처 써놨고요. 그 다음에 어퍼시트 그 밑에는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다가 상대방, 거래 상대방. 이건 지금 수출자가 썼으니까 수입상이죠. 상호, 주소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offer number. 이 문서 번호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고, 작성자가 만드는 거고, 데이트, 작성한 날짜. 그 다음 부분이 we are pleased to offer. 이게 바로 뭐냐면 의사의 표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당사자가 표시가 됐고, 우리 전번에 배울 때 성립 요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사자가 표시가 돼야 되고 거래 목적이 표시가 된다고 그랬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의사의 표시, 의사의 합치. We are pleased to offer. 이게 이제 뭐예요? 예, 이게 바로 의사의 표시예요. We are pleased to offer. 청약합니다. 라는 얘기죠. The under-mentioning articles as per conditions and details described as follows. 다음과 같은 제품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청약합니다. 그래서 description of goods. 품목의 명세, 그 다음에 수량, 프라이스 가격, shipment 선적, 그 다음에 payment, inspection, insurance, validity. 이게 바로 뭐냐면 유효기간이에요. 잘 기억해둬요. validity. shipping port, packing, marking, marks 하는 거는 이거는 화인을 얘기해요. 포장 박스에다가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해 주는 거. 그쵸? 뭐라고 쭉 쓰고 밑에다가 뭐 made in Korea 이렇게 써놓는 거. made in China. 그 다음에 remark 해서 country of origin, republic of Korea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왼쪽에다가 받는 사람, 회사 이름, sign, 대표자 이름. 오른쪽에다가 계약서 보낸 사람, 회사 이름, 그 밑에 빈칸에다가 sign.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표자, 서명자. 뭐 대표자가 꼭 아니라도 되니까 서명자, 이름, 그 다음에 직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역계약의 일반 조건 마지막으로요. 무역계약의 일반 조건이다 그러면 기본 8대 조건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무역계약의 일반 조건이라는 거는 계약 이행과 관련돼서 중요한 조건들을 일반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8대 8가지 조건이 중요하냐 아니면 일반 조건이 중요하냐. 아까 8가지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품질, 수량, 가격, 대금결제,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그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요 이제 일반 조건이라는 거는 좀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계약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아니면 계약과 관련된 예, 중요한 일에 대해서 미리 원칙을 정해놓은 조항들 이걸 우리는 일반 조건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쵸? 예, 예. 자 그러면 일반 조건하고 아까 그 8가지 조건하고 8대 조건하고 뭐가 중요하냐? 똑같이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예. 자 먼저 force majeure 불가항력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불가항력 조건이라는 건 불가항력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의 능력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 그 불가항력 그쵸 불가항력이다 대항할 수 없었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천재지변이나 인위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이행이 되지 못했을 때 예, 양 당사자는 책임이 없다. 이런 내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양 당사자는 책임이 없다. for failure or delay in performing any of its obligation. 계약서에 써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늦게 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에 언제 if such failure or delay occasioned by compliance with any governmental regulation 그러한 계약의 불이행이나 아니면 지연이 다음과 같은 천재지변, 인위적인 재난으로 인했을 때 양당사자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먼저 써놓은 거고 그게 바로 불가항력 조항. 이런 조항도 집어넣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안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한쪽은 이행해라. 한쪽은 이행 안 해도 된다. 분쟁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검사, 인스펙션, 품질 검사에 관한 조항. 그 다음에 통합조항이라는 거는 뭐예요? 예.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 협상하는 기간이 길다 보면,
오래전에 서로 간에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그 내용이 실제 계약서를 맺었을 때 본 계약서 내용하고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금 결제는 TT 50대 50으로 하자라고 한번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거나 해가지고 그 내용을 모르고 3대 7로 하자라고 계약서를 썼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느 게 먼저예요? 5대 5로 해야 돼요? 3대 7로 해야 돼요? 그거 애매하다고요. 뭐가 먼저냐가. 그래서 이런 조항을 집어넣는 게 좋겠다. 이 조항의 내용은 뭐냐면 본 계약서가 모든 이전의 모든 합의 내용들을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본 계약서가 우선이다라는 조항. 그 다음에 역경조항이라는 거는요. 양 당사자 중 한쪽이 어떠한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계약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러한 수정을 요구하면 들어주자라는 조항. 그 다음에 이건 PL 조항이라는 거죠. Product Liability Clause 해서 재정을 배상 책임 조항. 재정 배상이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어떤 물건으로 인해서 유저들이 사용자가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에서도 지금 거래 당사자가 셀러 바이어도 있고 뭐 유통업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미리 써놓자는 거예요. 계약서에다가. 예. 그래서 혹시라도 제3자의 그 신체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셀러가 책임진다, 바이어가 책임진다. 이거를 명시하자는 조항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상 나는 이걸 못 읽어보는데 대면 수업이 아니니까 3시간짜리도 아니고 여러분들 꼭 읽어봐야 돼요. 반드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 불포기 조항 Non-waiver clause. Non-waiver라는 건 뭐냐요? 권리 불포기. waiver는 권리 포기. Non-waiver. 권리 불포기 조항. 이거는 뭐냐면 계약서에 있는 조항의 실행을 내가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자동으로 내 권리가 무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선정 늦게 하면 나한테 10만 불 손해배상해야 돼? 라는 조항을 써놨어요. 근데 선정을 첫 번째 늦게 했어요. 봐줬어요. 그렇다고 두 번째 똑같은 일이 있을 때는 또 다른 문제다. 봐줄 수도 있고 안 봐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한 번 계약서에 써있는 내 권리는 한 번 용서해줬다고 그래가지고 그 권리가 포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리 가능 조항. 이게 바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계약서에 한 개 내지 몇 개,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의조약 조항. Liquidated Damage Clause 하는 거는 뭐냐면,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 금액을 특정하는 거예요. 금액을 딱 정해서 얼마 지급키로 한다라는 거. 이건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냐면 그냥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그럼 또 금액 가지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금액까지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 침해 조항. 이거는요 되게 이런 얘기 들어가 있어요. 바이어가 뭐 샘플이나 아니면 도면이나 아니면 어떤 뭐 로고나 이런 걸 가져서 물건을 만들어 하는데 보니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3자의 특허나 상표나 이런 걸 침해한 거야. 그랬을 때는 바이어 책임이다 라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인플린지먼트라는 게 권리 침해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양도, 어사이먼트. 이 계약서의 권리를 제3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걸 써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크릿 클로즈 하는 거는 기밀 유지 조항. 서로 간에 습득한 기밀에 대해서는 영원히 지켜주자. 3년 동안 지켜주자. 뭐 이렇게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운터파트, 부분 및 효력.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카운터파트는 게 부분이다. 그래서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in counterpart. executed,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본으로도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in counterparts. 부본도 효력을 발휘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이 뜻을 몰라가지고 거래 상대방 그러면 거래 상대방은 효력을 발휘하기로 한다.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trade terms, 무역 조건. 대개 이제 인커텀즈 2010. 근데 올해부터는 또 2020에 발효가 됐으니까 2020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대개 다 2010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워런티, 보증에 관한 조항. 그 다음에 계약의 종료 조항, terminate. 그죠? 끝내준다. 끝내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terminate. 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계약은 종료가 된다. 그 다음에 클레임 조항. 그 다음에 증거법, governing law.
중과법을 가버닝 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재조항. 이 계약서의 중과법, 그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as to all matters, including validity, construction, and performance by and under the laws of Singapore. 싱가포르 법을 따르기로 한다. 대개 뭘 많이 쓴다고 그랬죠? CIS를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재는 어디서 하기로 한다. 이런 조항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간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하시고요.